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칼을 빼들 분위기입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반드시 사법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법원이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이 담당 재판부가 각각 판단할 사항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자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추는데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려 한다는 거죠. 국회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으로 사법 개혁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대개혁을 예고하며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최근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추락했다는 유권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법원은 그제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진행 중인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5개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 오늘 받아친 겁니다. 헌법 84조를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개 재판 모두 대통령이 되면 정지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심사전 재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할 경우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공포되면 대통령은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발 사법 대개혁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 소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법 개정에 찬성하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과 2심 두 번의 불복이 가능하고 대법원 3심이 최종심이 됩니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이 허용되면 불복이 한 차례 늘어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헌재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 소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가처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더라도 재판 당사자가 불복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송 남발 우려를 의식해 확정 판결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도입은 헌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힘겨루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반면 대법원은 4심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사법개혁 입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법원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4심제의 경우 이 재판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만 유리해진다는 건데요. 판사들 사이에선 사법부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민주당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4심으로 가면 재판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 불편을 도외시하면서 법을 바꾸는 건 사법부 길들이기 내지 보복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재판 제도 개선 입법을 논의하는 건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에 찬성 의견을 전달한 헌재를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재가 이번 기회에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라며 한 해 대법원 처리 사건 4만 건 중 절반이 헌재로 갈 텐데 감당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재판 소원이 허용된다면 대법원 판결 후에도 불복이 가능해집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최고법원 지위가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이재명 후보의 1인 독재 국가를 노리는 속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악마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호남을 찾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을 해서 이제 이재명 1인에 의한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이미 다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광주 5.18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어떻게 야당 후보의 잘못을 법원이 심판하려는데 탄핵하겠다고 하느냐며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사법부를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현대판 사법 파동이자 사법부 악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찬성 취지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율사 출신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이재명 살리기 재판을 할 수 있다며 헌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은 룸살롱 의혹을 부각하며 지기현 부장판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대법원은 진상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내란 사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으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제보가 추상적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란범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는 교체해야 합니다. 선대위는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 만큼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법원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진을 직접 공개하진 않고 법원 행정처에 제출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 착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 재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강남 지역 고급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을 마셨고 비용을 동석자가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비용, 술자리 성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보자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일제히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며 한껏 긴장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55% 득표율을 예측하는 등 낙관론이 퍼지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 강연에서 민주당 55% 대선 득표율을 예측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니멈 55%를 얻을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25%에서 35% 사이를 얻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58% 득표율이 제기되는 등 낙관론이 퍼지자 민주당은 오늘 일제히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골프하고 선거는 목에 쳐들면 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이어야 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도 낙관적으로 전망할 단계가 아니라며 샤이 국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광훈, 김문수 이 구구 내란 세력이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등과 야합하여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당선을 전제로 한 개각 인선 보도가 나간 데 대해서도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박찬대 위원장은 내부에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226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우리 동네 공약을 발표하며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매일 선대위 열고 전략을 쏟아내는 민주당과 사뭇 다릅니다. 내부에서도 무기력함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지금 내부 모습이 어떤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 비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 후보 주변에 서 있는 현역 의원은 2명 남짓입니다. 영남 분위기도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부산 지역 선대위 1차 회의엔 현역 의원 17명 중 4명만 참석했고 대구 경북 선대위 발족식에도 상당수 현역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도 안 되고 분열된 내부 상황에 무기력함을 호소했습니다. PK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은 탈당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적극 돕지 않으니 유권자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유세 현장을 나가도 이번에는 투표 안 하겠다는 지지자가 많은데 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했습니다. 김 후보 측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이 민심 내지 표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략 부재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매일 공개 회의를 열며 포화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매일 열 필요 없다며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늘 공개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당내 한 의원은 백병전이든 기마전이든 중앙에서 전략을 하달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네, 입을 맞춘 듯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서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고 경고했고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앞다퉈 안심 못한다 강조했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이 후보 지지율 급등했거든요. 오늘 갤럽 조사에선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엄살입니까? 네, 내부 취재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샤이 보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험담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한데 저쪽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 보수 측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숨은 것 같다고요. 두 번째는 투표율을 반영하면 박빙이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번 대선 사전 투표율이 처음으로 평일에 치러진다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 토요일에 하는데 보궐선거라 목요일, 금요일에 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40, 50대 지장인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또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마지막 3번째 뭘까요? 결국은 뭉치게 된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에서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9%에 불과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24%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보수도 뭉칠 거라는 거죠. 실제로도 긴장을 하는 겁니까? 엄살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결국은 다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투표하라는 지지층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21대 총선 때 범진보 180석 예측했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후보 55% 득표율 전망했죠. 내심 그 정도 보면서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등록된 뒤 첫 지지율이 나온 건데 컨벤션 효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특히 서울 민심이 요동쳤는데요. 민주당은 4주 전보다 10%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도 표심이 떠난 거죠. 그렇다면 약간 콘크리트 지지층 한 30%가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네,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치열하게 붙은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후보. 이들이 아직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정리하자니 콘크리트 지지율 30%마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가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직 이게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하지만 결국은 뭉칠 거라는 얘기도 당에서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결국은 탈당 안 하기 어렵고 한 전 대표도 대선 이후 생각하면 막판에 합류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콘크리트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을 엮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주말까진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떠밀리듯 탈당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여 주말까지 탈당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와 통화에서 일요일 1차 토론회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일정 조율이 되면 윤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까지 매듭이 안 지어지면 출당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말 내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늘 주변에 전화를 돌려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도와달라며 나도 뭐든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떠밀려 나가진 않겠다는 뜻도 비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떠밀려 나가면 본인의 지지층이 실망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며 김용태 위원장을 탓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는 강요하듯 하면 지지층 반발만 산다며 당규 개정을 통한 당적 박탈 문제는 의원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맞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만 다른 당 관계자는 떠밀리지 않겠다며 버티다 윤 전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친 게 한두 번이냐며 이번 주 넘기면 중도도 빅텐트도 물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18일 전 데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 토론회 전까지 결단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사실상 선거 지원 조건인 셈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18일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18일 이후면 늦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첫 토론회에서 3대1로 계엄과 탄핵 질문이 쏟아질 텐데 그 전에 절연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듯 비치면 선거를 해보나 마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 선회,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 선긋기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제명 출당시키고 빨리 신년 1세기의 어떤 선대위도 저는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것이. 한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 비판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과 계속 싸울 거고요. 제가 이재명의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짚었고요. 한 전 대표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면 언제든 선거를 도울 수 있다며
정리 없이는 돕는다 해도 어떤 시너지도 나지 않고 같이 죽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설득하러 오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사이비 보수라며 국민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숙소 앞 태평양과 마우나케아산 모습 등 미국 하와이의 일상을 전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할 때 끝났다며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당은 자신들이 국민의 짐이 된 줄도 모른다며 대선이 끝나면 보수주의는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날선 비판에도 홍 전 시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보수 재건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홍준표 정치를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은퇴가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역할하시게 될 거예요. 대선 경선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대식 의원은 홍 전 시장 복귀 설득을 위해 일요일에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오지 말라고 했다. 문수영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홍 전 시장 국무총리 기용설도 나오는 상황.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양쪽에서 연일 몸값이 뛰고 있는 가운데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치 관련 포스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선 승부처를 찾아 민심을 전해드리는 대선 더 스팟.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부산 민심은 어떨까요? 마침 이번 주 두 후보가 다 다녀갔죠? 이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은 지역구 18곳 중 17곳을 국민의힘에 밀어줬습니다.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대선 후보들은 이번 주 나란히 부산을 훑고 갔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뜨거운 열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산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지만 대선마다 요동쳤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0% 가까운 몰표를 몰아줬지만 다음 대선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줬고 지난 대선엔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반 득표율로 밀어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김문수 후보 접전입니다. 국민의힘 찍을 것 같습니다. 더 부모님 영향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김문수 후보 지지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 돼가지고 실적이 좋으니까 믿고 밀어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탄한 조직력으로 55% 이상 득표를, 민주당은 바람으로 43% 득표율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야심찬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키워드는 이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수부 이전을, 김문수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을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산업은행 이전하면 부산 청년들이 이탈하는 그 정도가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으로 이전된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바닷가에 야구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부산. 유권자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대선 더 스팟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초음파 사진을 임신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진위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 여성은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인 소개로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 선수 측은 손 선수가 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6월 돈을 요구할 때 아기 초음파 사진을 손 선수에게 보냈는데 손 선수 측은 초음파 사진의 임신 주차와 두 사람의 교제 시기를 비교했을 때
여성이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입수한 초음파 사진을 병원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여성의 것으로 알려지지만 손 선수의 아이인지 확인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 선수 측에 따르면 여성과 함께 체포된 40대 남성은 연인 관계였고 여성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올해 3월 손 선수의 매니저에게 접근해 석 달간 협박하며 7천만 원을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걸로 알려진 남성은 초음파 사진을 손 선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도 팩스로 보낸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일당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조만간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백종원 더분코리아 대표가 지역을 살리겠다며 컨설팅에 나섰던 예산시장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다가 불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상인들과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백종원 효과로 지역의 명소가 된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입니다. 백 대표가 고향의 지역시장을 살리겠다며 직접 운영 컨설팅을 맡고 예산군이 행정 지원을 해 새롭게 재탄생한 곳입니다. 추억이 있던 곳인데 와서 보니까 다 임대 붙어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옛날식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게 낫거든요. MZ세대와 7080 세대를 아우르는 분위기와 가성비 있는 음식 가격으로 한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가 지난 2023년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 등 5건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산군에서 이미 예산 장터광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 사용을 위해 상표 출원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8월 공공의 자산과 다름없어 개인 회사가 소유할 수 없다며 불허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는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공공의 대화인데 상표권을 다 먹으려고 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고. 더본코리아 측은 채널A에 상표권 등록을 통해 예산시장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사기와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허 명예대표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손을 흔들며 취재진을 향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검찰이 사기, 준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사기, 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니. 고개를 젓고 손사래까지 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허명의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허명의 대표 측은 경찰 수사가 고소인이 진술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허명의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한밤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눈썰미에 딱 걸렸는데요.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가며 차문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주차장 기둥 뒤에서 누군가 남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 윤진수 씨입니다. 차량 털이범인 걸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의 뒤를 쫓았습니다. 복면 검정 색깔 하고 장갑 끼고 한 사람이 차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거 딱 봐서 차량 털이범이구나 생각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량 털이범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윤 씨가 앞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결국 윤 씨와 경찰의 공조로 차량 털이범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차량 털이범은 1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터리범을 입건하고 윤 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할 것 같아요. 꼭 그냥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서 있던 택시가 벼랑간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합니다. 행인들을 겨우 피하는가 싶더니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공사장 철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건물 무너지는 줄 알고 저는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리고 사고 나고 택시는 저기 뚫쳐 들어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옆좌석 물건을 꺼내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10대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6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반성은커녕 SNS에 춤추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가족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성. 친구의 질문에 욕설을 내뱉습니다. 사고는 기분이 어때? 여성은 지난 11일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3명은 렌터카를 타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이 맞은편 택시를 덮쳤고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10대. 운전자 A씨는 면허도 없었습니다. 이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자신들을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린 게 드러난 겁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올린 사실도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택시 기사의 가족은 가해자들이 사고를 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대체 왜 이런 애들한테 죽음을 당했는지 어이가 없고 10대 애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진짜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A씨를 입건하고 오늘 첫 조사를 벌였습니다. 동승자 2명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참 비정한 엄마입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많은 피를 토하는데 보험 설계사였던 엄마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수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곳에 살던 30대 아들이 3리터에 달하는 피를 토한 건 2년 전 9월입니다. 차로 7분 거리에 119 안전센터가 있지만 60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소방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25시간 만에 병원에 후송됐지만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지인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있다는 신고했어요. 보험 설계사였던 어머니는 아들이 아픈 사이 수상한 선택을 했습니다. 직계 혈족 권한으로 아들 명의로 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을 직접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아들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이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년 4개월여간의 조사 끝에 여성을 살인과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마지막 행선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돈 2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가는 곳마다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안고 중동을 떠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조기와 UAE 국기를 든 환영 인파를 지나치자 흰색 옷을 입고 줄지어 선 여성들이 검고 긴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같은 환영 인사는 대통령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걸프 지역 전통 무용인 칼리지 춤으로 주로 결혼식 때 신부 친구들이 추는 환영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 정상 환영 행사에서 등장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중동 순방지인 UAE에서도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UAE는 미국에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기존에 약정했던 향후 10년간 1조 4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وأخذت هذه الشراكة دفعة نوعية وغير مسبوقة خاصة في مجالات الاقتصاد الجديد والطاقة والتكنولوجيا المتقدمة.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따로 불러 UAE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UAE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대가로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를 연간 50만 개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카타르와 UAE를 잇따라 방문한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나흘간 2조 달러, 우리 돈 2,800조 원의 투자를 새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는데 트럼프는 이로써 계획된 중동의 대미 투자 규모가 10조 달러, 우리 돈 약 1경 4천조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미국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SNS에 올린 숫자 8647 때문인데요. 이 숫자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그럴까요? 송지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래사장 위 조개 껍질들이 숫자 86, 47 모양으로 놓여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현지 시각 어제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사진이 공개된 직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코미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선동했다며 유관기관과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 86이 미국에서 살해하다, 제거하다는 의미를 담은 속어라는 주장인데 일반적인 무덤의 크기가 가로 8피트, 세로 6피트인 점에서 유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47은 현재 47대 대통령에 재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뜻하기 때문에 두 숫자를 합쳐 트럼프를 암살하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트럼프 집회에서 8647 구호를 든 시위대의 모습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살해하다는 의미는 최근에 부여됐을 뿐 내쫓다 정도의 의미가 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코미 전 국장은 해당 숫자들이 폭력을 연상시킨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과거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정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해임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궁 내 교황 아파트를 마다하고 소박한 사제 기숙사에 머물렀던 터라 레오 14세는 거처를 어디로 택할지 특히 관심이었는데요. 새 교황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박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봉인돼 있던 빨간 리본을 풀고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는 레오 14세 교황. 자신이 거주할 바티칸 사도궁의 교황 아파트를 둘러보며 추기경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교황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고 욕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끝내고 약 한 달 뒤 입주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거처는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려하다는 이유로 역대 교황들이 주로 거주했던 교황 아파트를 마다하고 사제 기숙사인 산타 마레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현지 외신은 교황청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추기경이 레오 14세에게 사도궁 복귀를 권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역시 공식 일정을 위한 공간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도궁을 선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황 아파트는 1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과 서재, 침실, 도서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레오 14세의 즉위미사가 현지 시각 모레 열릴 예정인데 현지 언론들은 약 25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스페인에서 축구 경기를 기다리던 팬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명이 다쳤는데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지역 라이벌로 꼽히는 FC 바르셀로나와 에스파뇰의 더비 매치를 앞둔 경기장 앞.
흥분한 팬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게 된 흰색 차량. 팬들이 물병을 던지면서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돌진합니다. 사람들이 튕겨나가는데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질주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 여성은 코피를 흘리고 앞바퀴에 끼어버린 남성도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여성 운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후난성 허양시의 한 가정집. 일가족이 평화롭게 마작을 즐기는데 갑자기 커다란 자동차 타이어 하나가 집 안으로 날아듭니다. 타이어가 테이블을 덮치면서 가족들이 쓰러지고 그중 한 여성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갈비뼈 골절상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국도를 지나던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호수가 온통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오리 깃털이 파랗게 물들었고 죽은 물고기들도 둥둥 떠다닙니다. 현지 시각 13일 파란 염료 2,000리터를 실은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염료가 하수도를 통해 호수로 유입된 겁니다. 당국은 동물 구조와 하천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목을 60도 숙이고 있으면 7살 아이를 태운 것과 맞먹는 부담이 가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승객 대부분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볼 때 제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책 볼 때나 이럴 때는 그냥 다 고개 숙이고 있는. 한번 보게 되면 내릴 때까지 쭉 보게 되는 편인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목이 뻐근해지는데 그걸 못 느끼고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시간 고개를 숙이면 목뼈 등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개를 15도 숙였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은 12kg이고 15도씩 더 숙일 때마다 5, 6kg씩 늘어납니다. 60도로 숙였을 때 받는 하중은 27kg으로 7살짜리 아이를 목에 태운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중독으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목뼈가 탈구돼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 사례가 의학 전문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도 90도로 꺾인 뼈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육을 자극하고 디스크 압력을 늘리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악화가 되면 이제 그게 디스크가 결국엔 터지는 거고 협착증이 생기는 거고 심하면 앞에까지 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볼 경우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최대한 눈높이를 맞추고 50분이 지나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귀한 아기 동물 15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에뮤부터 멸종위기종 홍학까지 새 동물 가족을 김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빨간 홍학들 사이 눈에 띄는 회색빛 새 2마리. 지난달 부화한 새끼 쿠바 홍학들로 관람객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홍학도 5년 만에 다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같이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며 어미에게 젖을 조르자 어미가 수유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쿠바 홍학은 멸종 위기종으로 서울대 공원에서 번식에 성공한 건 5년 만입니다. 귀한 탄생 소식은 더 있습니다. 멸종 위기 토종 동물인 여우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마리가 세상 빛을 본 겁니다. 부모와 떨어지기에는 일러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땅굴 속에서 생활 중입니다. 야생성을 되살리는 훈련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훈련까지 마친 후에야 이제 방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멸종위기 토종동물인 저어새 1마리와 낭비둘기 5마리도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어새는 전 세계 7,000마리, 낭비둘기는 우리나라에 200마리만 남아있을 정도로 귀합니다. 호주 대표종인 에뮤도 서울대 공원에서 17년 만에 태어나 올해 총 15마리가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울대 공원은 2년 전부터 운영해온 종 보전센터를 통해 멸종위기종 번식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대선 18일을 앞두고 오늘 3개의 여론조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론 흐름을 남영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3곳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8%에서 51.9%까지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에서 38.8%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이 후보는 51%, 김문수 후보가 29%를 기록했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이 후보 52%, 김 후보 20%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은 34%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8%로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공정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 45.8%, 김 후보 38.8%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그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준석하고 김문수 후보랑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오늘 새 후보는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유권자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에서 분주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후보들 곁에서 마크맨 이상원, 조민기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북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 방금 전북 익산역 앞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만났는데요. 김 의원이 이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김 의원을 끌어안고 등을 두드렸고 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혹시 김 의원의 역할을 좀 연대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본인이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실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빗속 연설을 지켜보는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드러냈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 제가 눈물 나던데. 군산 유세에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다만 지방과 수도권의 요금 차이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판교역 출근길, V자를 그리며 인사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빗방울이 굵어지자 출근길 인사라던 김 후보는 이렇게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악수 대신 인사만 건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쪽지를 건네자 읽어봅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욕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지지 의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GTX 노선이 지나가는 이곳 동탄역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도 판넬을 놓고 노선을 가리키며 GTX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선 사법부 압박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하명의사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이런 놈들이 탐관 오리와 도둑놈 잡범은 전부 다 척추교도소에 집어넣겠습니다. 탈당한 김상욱 의원 얘기를 꺼내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봤자 180밖에 안 돼요. 또 한 명은 또 탈당해서 저리 가버렸으면 이제 107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학생들끼리 선거 얘기 많이 해요? 저희는 되게 많이 합니다. 김 후보 나이를 거론하며 자신이 보수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40살의 이준석이 너무 젊어서 안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74세의 김문수 후보라는 겁니까?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폐렴이나 대상포진에 걸려 고생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르신 백신 접종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는 어떨지 체크맨 정성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필요한지 실현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대상포진 발병률이 최대 10배 높습니다. 대한감염학회는 60세 이상 성인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1년에 의료비 1,5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질병관리청 연구 용역에서도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 접종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처럼 걸긴 하되 가볍게 오는, 그래서 효과는 정말 뛰어나죠. 워낙 고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응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10만 원이 넘다 보니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면 최대 1조 2,307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질병청의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접종 비용이 11만 원을 넘거나 발생률이 현재보다 23% 줄면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또한 무료 접종 대상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우선순위와 예산 등을 이유로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오늘 비도 왔는데요. 출근길에 험난했나 보죠? 네, 김 후보 어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인사를 했는데요. 유독 험난했습니다. 오늘은 비까지 내렸죠. 판교역 출근길 인사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잠시만요. 지나갑시다. 네, 워낙 길도 좁아 보이긴 하네요. 네, IT 기업 몰려있는 성남시 판교역 출근길 유독 붐비죠. 선거 유세원의 취재진, 지지자까지 다 몰려서 비좁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비 오면 또 우산도 뭐 펼치거나 접어야 되니까요. 네, 우산 펼치랴 출근길 서두르랴 바쁜 시민들. 그래도 따뜻한 인사는 있었습니다. 유권자 눈길, 손길 한 번 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걸 마시면 사귄다가 아니라 찍는다예요?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요. 이 전통시장 들를 때마다 술 한잔 하고 가라는 시민들 권유에 맞닥뜨리는데요. 이번이 첫 대선인 이 후보, 시민들의 한 잔 권유에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한잔 주면은 주면 10표입니다. 10표. 꽤 많이 마시는데요. 네, 나중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안 찍는다는 말에 결국 원샷 해버렸죠. 이 정치 한창 선배인 또 다른 후보는 술 얘기 이렇게 넘기던데요. 저는 비주류. 이거 안 먹으면 뱃살이 배가 또 저렇게 또 빠져나가는군요. 네, 연륜은 무시 못하죠. 이번이 첫 대선인 이준석 후보 당황스러운 돌직구에도 수차례 직면했는데요. 힘이 좋네. 아주가 싱싱하네. 잘생겼는데 정치를 잘하시네. 자, 단일화요? 오, 나 시간 진짜 단일화. 정치인들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 나도 누구 팬이 있잖아. 나 누구 좋아하는데 난 윤석열이야 사실은. 윤석열. 대선 후보들 순발력의 표정 관리까지 필수 덕목인 듯하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전국 무슨 대회일까요? 흥자랑 대회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원군들 이 유세곡에 맞춘 댄스로 승부를 볼 기세던데요. 카페에서
유독 춤추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보이네요. 네, 초선 중진 할 것 없이 유세 첫날부터 흥을 뽐냈죠. 그러니까요.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숨은 미션이 있거든요. 바로 득표율을 올려라입니다. 지난해 총선과 이번 대선 득표율을 비교해서 의원들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껏 흥자랑했습니다. 확실히 흥이 나야 돼요. 네. 멋지로 하면 안 되고 머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표심을 움직이는 건 박자보다 공약, 흥보다 진심이란 것도 잘 알고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다 그쳤다를 반복했지만 서울은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일 만큼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수도권과 남해안, 제주에 호우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비는 새벽까지 대부분 지역에 이어집니다.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에도 60mm 넘게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시간당 20에서 40mm씩 강하게 퍼붓겠고 돌풍과 벼락, 우박도 동반됩니다. 오전에 잠시 소강 후 오후 들어 중부에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며 다소 선선했지만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서울 25도로 평년 수준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구 17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구 29도까지 크게 오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다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